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54회입니다. 이번 회에도 안종화저의 신극사 이야기 중의 몇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지식 청년들의 연극 지향이라는 부분과 극학도 현희운 철의 출신이라는 부분, 그리고 희운 소년의 일본 유학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신극의 선구자들 중에는 현철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의 본명은 현희운이고요. 그는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그 당시 일본 신극의 선구자 중의 한 명이던 시마무라 호게치라는 사람의 극단 예술좌라는 데에 몸을 담고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시마무라 호게치는 한자로 쓰면 도촌포월이라고 쓰는데요. 그 극단에는 유명한 여배우 마쓰이 스마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마무라 호게치와 마쓰이 스마코는 서로 사랑을 했죠. 그러다가 시마무라 호게치가 독감에 걸려서 죽자 그 극단을 물려받았던 마쓰이 스마코는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함으로써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안종화는 계속 신파 이래의 우리 연극의 선구자들이 민족주의자로서의 모습을 가졌고 지사적인 면모를 갖추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가 현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철은 1920년대에 크게 활동했던 사람이지요. 현철 역시도 자신의 연극 활동의 의의를 문화적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현철이 어떻게 연극에 투신하게 되었는지 그 유래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식 청년들의 연극 지향. 국내에서 학업을 닦은 청년 학도들이 연극의 전공을 뜻하고 해외 학문 도시로 막 나아가기 시작한 무렵이다. 뿐에라 이미 병합 이전 시대부터 해외 학창에서 형설의 공을 닦은 젊은이들 중에서도 일반 국내로 돌아오는 연극 청년이 보이기 시작했을, 말하자면 극계의 개화초라 할 수 있을 시절이겠다. 이렇게 모두 새 시대의 학문을 닦은 지식 청년들은 이미 국내에서 임성구의 기극한 사실만은 시인하고 있었다. 유학의 길로 방금 달리려는 청년 중에도 이미 연흥사의 혁신단 무대만은 관극하였고 국내로 돌아온 젊은이들도 임성구의 연극을 뜻있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지식 있는 눈으로 더욱이 학문한 두뇌에서 성구의 무대면을 바라볼 때 심상한 관극만으론 그치지 않았다. 그야말로 여러 각도로 임성구란 인물을 해부하고 연구했다. 또 성구의 연극까지도 진보적인 예리한 관극 비판으로 혁신단 무대를 응시했다. 그뿐 외라 조중장의 선미단이나 이종국의 이화단 무대까지도 비교해 보았던 것이다. 혁신단 임성구가 신문소설극을 출발시켜놓고 또 자선 흥행으로 거린잔치까지 했다는 점이나 모든 그의 모습 일체를 검토할 때 단순히 연극 청년으로만 규정 짓기에는 너무나 범상한 존재가 아님을 알았다. 더욱이 그의 기극초 시대로 보아 먼저 아무나 생각지 못할 거사를 가장 최초로 시발시켜 놓은 점으로 보아 그러하겠다. 이렇게 높이 평가의 대상을 삼는 것도 임성구란 인물의 지식과 출신은 여하간에 다만 이 땅 연극의 첫 씨를 심어놓은 선진자의 노고를 대접하는 의미에서 지식인들의 응시하는 각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지식 있는 눈이란 또한 무정견이 아니었다. 무대는 무대대로 정시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시대의 새로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항용 가질 수 있는 안목과 같이 혁신단 무대를 바라볼 때 관대성을 잃은 고답적이었다. 그것은 연극다운 연극의 무대를 바라는 간절의 한낱 이상이었을는지 모르나 이왕이면 그만한 혁신단 무대이고 보니 좀 더 훌륭한 연극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함이 필요치 않은가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단연간 해외
동경 같은 거리에서 모든 규격이 갖추어진 연극을 보아오다가 갑자기 임성구의 연극을 보게 된즉 자연 그 차이가 있었을 것만은 사실이겠다. 당시 일본에는 소위 장사극계통의 신파극들이 유행되고 있었다. 그들도 자극의 유신 이후로 자유민권 사상을 부르짖기 위한 가두정치 연설이 성행하던 나머지 그것이 관원의 탄압을 받을 지경에 이르자 하나의 민중을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나온 것이 그들의 신파극이겠다. 그들은 신파무대를 통해서 민지를 개발하려 고심했고 연극으로 민관 사상을 고취했다. 당시 해외 유학이란 기껏해야 가까운 일본으로 정하게 되던 청년들이라 자연 이러한 연극의 접촉이 잦았을 것만은 사실이겠다. 하므로 국내에 돌아와서 혁신단의 임성구를 일본 신파의 동기와도 비유해 보기도 하였다. 오늘에 생각해보면 당시 같은 해외 유학이라 할 바에는 좀 더 구미 각국에 나아가 전문적인 연극학자가 되어 돌아와서 본때에 있는 연극을 옮겨주지 못했던가 하는 유감을 저욱이 느끼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 돌아와서 일개의 연극 지식이라 하겠지만 초창의 극계를 화려히 도우며 연극 행동에 나섰던 청년들과 또 해외로 비록 일본이었을 망정 연극을 배우려고 움직인 젊은이들이란 누구였던가. 극학도 현이운 철의 출신. 박동 보성학교 마당이다. 홍백의 장막과 삼배차일은 중앙식단에 높이 쳐 있었고 오색 찬란한 망국기가 주지망같이 하늘을 뒤덮었다. 식단 좌편으로는 군복이 찬란한 군악대 50여 명이 번쩍이는 관악기구를 안고 늘어섰으며 지휘의 배구용 악대장의 긴장한 모습이 보인다. 앞줄에 설치된 내빈석에는 학부형들과 내빈들의 얼굴로 가득 찼다. 보성 제2회 졸업식이다. 전교 학생이 집합한 가운데 전렬은 졸업생이었고 식단 전면에 최린 교장의 자태가 보였으나 교직원 좌석에는 노백린 선생과 이기세 청년교원은 보이지 않는다. 체조 시간이면 땀방울같이 엄하게 학생을 다루어서 울리던 백린 선생도 그만둔 후이었고 기세교원도 천하가 변할 무렵 전의 뜻을 달리하고 교단을 내려섰다. 보성의 운영이 천도교로 이관되매 최린 교장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2회 졸업식을 맞이한 것이다. 교가와 애국가를 부른 연후에 장중한 주학과 더불어 졸업식은 진행되었다. 당시 졸업식 창가를 애국가로 대창하기도 했다. 주학에 발맞추어 졸업증서는 수여되었다. 전렬에 홍한 청년인 현희운의 단정한 모습이 보이거니와 그가 후일 동경 유학 시절 방향을 연극의 길로 돌리어 일본 제국극장의 무대에서 도천포월의 예술좌에 가담하고 무대에 등장했으리라고 아무도 예측은 못했으리라. 현희운 청년은 보성중학 졸업 당시 그의 나이 22살적이다. 보성 제1회에는 우리나라 언론계의 지보였고 선구자였던 하몽 이상협이 있다. 하몽은 연흥사 혁신단에서 상연한 눈물의 원작자이다. 일찍이 신문기자로 출신해서 그 시절 임성구의 연극을 음으로 양으로 돕는 큰 힘이 되었다. 현희우는 졸업증서를 받은 채 다시 일본 동경으로 마음이 달렸다. 그는 졸업하기 직전 연흥사 관극도 했고 임성구의 기극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14세란 소년기에 동경에서 일본 신파극을 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음에 임성구의 연극도 눈에 차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다. 말하자면 그가 이 땅 연극이 시발하기 훨씬 이전에 연극을 보았다 하겠으니 그는 어찌해서 소년기에 일본에 머물렀던 것인가. 그 내력을 잠깐 이야기하겠다. 희운의 고향은 경상남도 동래이다. 일찍이 양당스라인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다. 현시문중에서는 둘도 없는 극히 귀여운 아들이었고 14살까지 서당에 드나들며 한문을 읽었다. 그러나 희우는 어린 가슴에 불만을 간직하고 지냈다. 그것은 가정에서 그의 엄친이 일체 삭발을 허락치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린 가슴엔 새 시대로 향하려는 욕망, 새 시대의 실학문을 하고 싶은 충격은 나날이 자라고 있었다. 희운 소녀는
어느 날 글방에서 일생에 처음 보는 괴이하고 경이적인 한 사실을 목도했다. 그리고 어린 가슴은 야릇하게도 설레었다. 희운 소녀는 저녁이면 서당에 나아가 놀고 했는데 글방은 집 이웃인 까닭이다. 서당에는 벌써부터 일삭 동안이나 두고 머물러 있는 식객 한 사람이 있었다. 나이도 한 40 넘을 낙한 중년으로서 서당 선생과는 아무런 연척관계도 없었던 단지 과객에 불과했다. 초라하고 남루한 의복이었지만 사람 된 인품이 거실거실해서 부침성이 있었다. 게다가 글 읽는 아이들에게 곧잘 우스운 소리도 잘하고 해서 일종 놀림감 같아 아이들은 따랐으나 글방 선생은 항상 눈살을 찌푸리고 그의 주책 없는 짓을 못마땅히 여겼다. 그는 구변 있게 이야기를 잘한다. 여기에 현소녀는 저녁이면 입맛을 붙였다. 그 과객의 몸에는 염낭을 2개 차고 있었는데 하나는 다 낡아 빠져서 주머니 미천이 꿰져 나와서 그는 쩔쩔매였다. 이것을 바라본 희운 소녀는 보기에 딱해서 염낭 1개를 집에서 만들어다 주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과객하고 희운 소녀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하루 저녁은 희운 소년이 서당 마루에 막 오르려니까 컴컴한 방 속에서 중얼대는 소리가 들려 나왔다. 그리고 선생님도 보이지 않았다. 희운은 어린 마음에 야릇한 생각이 들며 기척을 내이지 않은 채 방 안을 잠깐 엿보았다. 얼마 되지 않아서 현소년은 야릇한 광경을 보았다. 현소년으로선 방 안에서 중얼거리었던 소리가 무엇인지 분간 못했겠지만 그 입에서 확실히 주문을 외우는 소였었다. 그 순간 과객의 몸은 도사리고 앉은 채 5치 높이는 펄떡펄떡 솟았다. 이 처음 보는 광경. 현소년의 가슴은 설렁하고 놀랍기도 했으려니와 일변 신기도 했다. 현희운 씨는 현재 국악원장이다. 필자는 그로부터 직접 그 광경을 다시 한번 들은 이야기다. 그러나 필자의 해석으로 5치 높이를 펄떡 솟았다는 것도 어떠한 마술사의 술법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 체육경기와 같이 연습 여하로 될 수 있는 노릇 아닌가 한다. 그 과객이 하나의 술법으로서 뛰었다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민중이 다만 어리석을 뿐이다. 나이 어린 소년시대이고 보니 희운 소년으로도 한낱 괴이한 술법의 광경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본 현 소년은 그 길로 집에를 뛰어와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퍼뜨리었다. 어린 소년의 입을 통해서 그의 집안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튿날 서당에 나아가서도 희운 소년은 어제 저녁 방 안에서 벌어졌던 광경을 눈앞에 그리며 바깥들에서 얼씬거리는 과객의 얼굴을 눈이 뚫어져라고 바라보았다. 그럴 순간마다 그의 어린 마음에는 그 식객을 가까이 하기가 싫어졌다. 희운 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무렵해서 그에게서 무슨 글발의 종이쪽 하나를 받았다. 그의 입에선 엄숙한 명령이다. 집에 가서 어른께 보이기만 해라. 극히 간단한 한마디였다. 현 소녀는 싫으나 좋으나 할 수 없이 그대로 시행했다. 또 집에서 엄친에게 받은 회답의 종이발을 과객에게 전하고 다시 그의 회답을 기다렸다. 그 종이발이란 현 소년의 생년월일이었다. 한시경이나 되어 다시 과객이 적어주는 글발을 집에 돌아와서 전했다. 희운 소년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 글발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아버지의 기색을 유심히 살피지 않았던가. 아버지는 너에게 대한 말이다 라는 한마디를 듣는 희운 소년은 긴장했다. 희운 소년의 엄친은 누대로 한학을 하던 집안으로서 그 가도가 엄격한 터이었으나 노후의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해서 다만 애중한 아들의 장래만을 근심하던 차에 그 과객의 글발을 받았던 터이다. 너에게 의학을 시키라는 뜻이야. 현 소년은 어리둥절했다. 그 말의 뜻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식객이란 인물이 예사로 여겨지지 않았음에 속심으로 의학? 하고 놀랍기도 했다. 그러나 즉시 영리한 희운 소년은
한 가지 약바른 지혜가 떠올랐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하자. 의술을 배우자면 구학으로는 안 될 일, 신학으로 해야 한다. 이왕이면 양의학을 배워서 새 시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노릇이냐. 비록 소년의 생각이었지만 이 같은 희망이 솟았다. 희운 소년의 일본 유학. 우선 머리를 자르고 사포를 쓰고 고리탑탑하던 글방 구석에서 해방되어 새 시대의 학교를 가게 되지 않느냐. 구습의 글방 아이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제일 먼저 새 시대를 향해 앞장설 수 있는 기쁨이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희윤아, 매우 힘드는 공부이겠는데 너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또 이 한마디는 더욱 희윤에게 기뻤고 더욱 용기를 갖게 했다. 듣자 하니 그 사람은 술객인 듯한 모양인데 그것은 알 데 없고 너의 타고난 재질로 보아 그러한 길로 공부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구나. 저도 그 길로 공부하겠어요. 이왕이면 외국 같은 데로 가서 배워도 좋지요. 외국? 일본 같은 곳이라도 말입니다. 그럼 너의 소원대로. 아버지, 오늘부터 머리를 깎아야지요? 영리한 희운 소녀는 명쾌하고도 대담솔직한 의견을 내어놓았다. 또 그렇게도 엄격했던 아버지로도 아들의 숙성스러운 태도에 흔연히 만족한 미소를 머금었다. 희운 소녀는 평소의 수건이었던 머리를 잘랐다. 말하자면 기회를 잘 이용해서 단발에 성공한 셈이다. 그것도 유교에 젖은 엄친의 분부대로 배안의 머리라고 해서 먼저 집에서 아버지의 손으로 손수 한아름을 베어내고 다음으로 이발소를 갔던 것이다. 희운 소녀는 우연치도 않게 전했던 염랑의 은덕이거니 하고 혼자서 벙글벙글 웃었다. 그러나 면경을 들여다볼 적이면 아직도 이마 위에 하얀 가름자 자국만은 남아있지 않은가. 어린 눈에 그것까지도 깨름했으나 그래도 좋았다. 그 후로 희운 소녀는 단신 일본행 할 것을 결심하고 집에서 고집하던 끝에 기어이 초지가 관철되었다. 동경까지 가고만 보면 그곳에 연락하고 의탁할 곳도 있었던 까닭이다. 단발한 지 반년이나 지난 후에야 집에서 준비해받은 20원의 여비를 지니고 그의 가을 동경을 향해 떠났다. 이것이 희운 소년으로서 14살 시절의 일본 동경을 처음 구경했던 동기이겠고 또한 가는 즉시로 하숙집 사람의 동반되어 일본 연극까지도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겠다. 희운 소녀는 하숙비 월 8원을 지불하고도 매삭 12원이면 풍족한 학비가 되었다. 1년 동안 속수 1호와 입학 준비를 갖춘 결과 이듬해 가을에 보결로 순천중학에 입학을 하고 2년간 면학에 정진했다. 이때부터는 희운 소년의 뜻은 그 희망은 예정대로 의학을 전공하려 결심했다. 숙성한 어린 마음에도 또 그 길로 배움을 취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당할 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돌연 귀국하라는 전보가 집에서 날아왔다. 이 예상치 못한 전문의 내용은 엄친의 위독을 알리는 소식이었다. 희운 소녀는 그 길로 급히 귀국했으나 때는 이미 기울고 말았다. 희운 소녀는 탈상하기까지의 멀리 집을 떠나 있을 수 없는 형편임에 재차 동경행만은 단념했다. 또 집에서 허락하지도 않았다. 그럭저럭 귀국해 있는 동안 어느덧 18의 늠름한 소년의 몸이 되고 말았다. 본시 영리한 재질이었고 더욱 숙성해진 소년이고 보니 학문하려는 일념은 다시 향학렬에 불타게 하였다. 기위 일본행을 다시 못할 바에는 국내에서라도 하고 수도 서울로 방향을 돌리었다. 이때가 희운 소년이 상경해서 보성에 진학했던 동기라 하겠다. 희운 소년은 얼마 전에 일본을 알았고 동경에 대한 지식을 초보나마 짐작하고 있었건만도 어디를 가든지 소년학도다운 면학의 정신, 그 태도만은 결코 빗나감이 없었다.
희우는 이제 보성 제2회 졸업반 열에서 당당한 청년의 모습으로 졸업증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더욱 향학의 열은 앞으로 다시 유학의 길을 걷기로 굳게 결심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결심은 급기야 귀향하는 즉시로 여유를 두지 않고 유학의 길에 오를 모든 준비를 급히 갖추었다. 그리고 일본행을 결행했다. 이때가 희운 청년으로서 의학을 전공하려던 그 뜻에 다소나마 변화를 가져올 초입이겠다.